차가운 금속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으며 일말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잘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차가웠고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사실에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에게 이혼은 성가신 사업계약을 마무리 짓는 것과 다르지 않았으며 감상에 젖을 시간 따위는 사치일 뿐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차서연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한때 세상 전부였던 남자가 자신을 지워내는 순간을 목격하면서도 그녀는 눈물을 보이거나 그를 원망하는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그 품이 있는 태도가 오히려 태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리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것으로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차서연 여사님, 두 분은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입니다. 그 선언은 마치 사형집행인의 선고처럼 공간을 갈랐다. 태준은 자리에서 즉시 일어섰다. 단 1초도 이 불편한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의 시선은 서연을 완전히 비껴간 채 오직 문을 향해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넓어 보였던 그 등이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떤 말이든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끝나버렸다. 태준이 막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내 사랑 수진이라는 이름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방금 전까지 사무실을 가득 채웠던 냉기는 온데간데 없이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게 변했다. 응, 자기야. 나 지금 막 끝났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그 다정한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태준은 통화를 하며 문을 열고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존재는 그녀의 현실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종이 냄새, 그리고 한 사람의 부서진 마음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변호사는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서연은 천천히 눈을 뜨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미련 없이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최고급 스포츠카의 운전석에 앉아 도심을 질주했다. 오수진과의 약속 장소로 향하는 그의 마음은 해방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라는 족쇄를 완전히 끊어냈다는 생각에 페달을 밟는 발에 힘이 들어갔다. 라디오에서는 경쾌 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는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차서연이라는 여자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된 파일일 뿐이었다. 그는 오수진을 떠올렸다. 젊고 아름답고 야망 넘치는 그녀는 지금의 강태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파트너였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찬양했고 그의 권력을 흠모했으며 그의 야망을 부추겼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는 세상의 왕이 된 것 같았다.
낡고 지루한 조강지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짜릿함과 생동감을 그녀는 그에게 선사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확신했다. 잠시 후 그는 화려한 명품숍 앞에 차를 세웠다. 쇼윈도 안에서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있는 오수진이 보였다. 그녀는 그를 발견하고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그를 맞았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들의 과장된 친절이 태준의 자만심을 한껏 부풀렸다. 수진은 그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자기야, 다 끝났어, 그 여자. 순순히 도장 찍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승리감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항상 그 여자라고 불렀다. 태주는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물론이지. 이제 정말 우리만 남았어. 이 드레스 정말 아름답다. 천사 같아. 그의 칭찬에 수진의 얼굴이 더욱 환하게 빛났다. 그들은 한동안 드레스를 고르며 웃고 떠들었다. 수진은 가장 비싸고 화려한 드레스를 선택했고 태주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그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수진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과의 소박했던 결혼 생활을 떠올리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런 가난하고 초라한 과거는 이제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저녁 식사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달콤한 계획들을 나누었다. 곧 있을 결혼식, 유럽으로의 호화로운 신혼여행, 그리고 태준이 새로 인수한 회사를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야심찬 포부까지. 수진은 그의 말에 연신 감탄하며 그의 성공을 기원했다. 그녀의 눈은 존경심으로 반짝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음을 태주는 알지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을 그녀의 호화로운 오피스텔에 내려준 후 태주는 다시 혼자 채 올랐다. 빗방울이 조금씩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와이퍼를 작동시키며 집으로 향했다. 이제는 더 이상 서연이 기다리지 않는 텅 빈 집. 하지만 그는 그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의 성공과 야망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소박했던 그 집을 그는 곧 처분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때 회사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태주는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래, 김 실장, M&A 건은 어떻게 되어가나?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긴급한 보고가 이어졌다. 경쟁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몇 가지 날카로운 지시를 내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처리해 필요하다면 더러운 수를 써서라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사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흐릿한 시야를 완전히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태주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믿었다. 그의 성공 가되 장애물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커브 길을 도는 순간이었다.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했다. 순식간에 덮쳐오는 거대한 불빛에 태준의 눈이 멀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에어백이 터지며 그의 몸을 압박했고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태준의 머리는 강하게 충격받았고 그의 의식은 빠르게 희미해졌다. 마지막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화려한 미래나
오수진의 얼굴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비 오는 날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웃고 있던 젊은 날의 차서연의 모습이었다. 왜 하필 지금 그 기억이 떠올랐는지 알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의식은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속에서 서서히 떠올랐다. 강태준은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 애썼지만 마치 청은망은의 무게가 짓누르는 듯했다. 희미한 빛이 감긴 눈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눈을 떴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얼룩 하나 없이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깨끗하게 포맷된 하드 드라이브처럼 아무런 데이터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을 옥죄는 극심한 통증에 나지막한 신음만 터져 나왔다. 시선을 내려 제 몸을 살폈다. 팔과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이 몸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지만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다. 화려한 옷차림에 완벽하게 화장을 한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침대로 달려와 그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 태준 씨, 정신이 들어요. 나 보여요, 세상에. 정말 다행이야. 여자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지만 태준은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여자는 그의 공허한 눈빛을 마주하고는 순간 얼어붙었다. 왜 그렇게 봐요, 나. 수진이에요. 오수진, 당신 아내 될 사람이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다. 태준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태준이라는 이름도, 오수진이라는 이름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에는 짙은 안개만이 자욱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다급하게 호출배를 눌렀고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몰려들었다. 의사는 작은 불빛으로 그의 동공 반응을 살피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기억나십니까? 태준은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입을 열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밀 검사가 이어졌다. CT와 MRI 촬영을 하는 동안 태준은 기계 안의 좁은 공간에 누워 깊은 공포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 낯선 여자와는 어떤 관계인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에게 대답을 줄 기억의 파편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강태준 환자분은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심각한 역행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계십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말에 수진은 거의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억을 전부 잃었다니요. 그럼 우리 결혼은요? 회사는요? 그녀의 절규에는 그에 대한 걱정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태준은 침대에 누워 그 모든 상황을 인형처럼 지켜보았다. 의사의 말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기억을 잃었다고 했다. 그게 바로 자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실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껍데기가 되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는 기분이었다. 의사는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태준과 수진 둘만 남았다. 수진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이내 눈물을 닦고는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태준 씨,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전부 다 기억나게 해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태준은 그녀의 손길에서 어떠한 위안도 느낄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수진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가져와 보여주었다. 사진 속 남자는 날카로운 눈매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거나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언제나 그의 곁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태준은 그 사진들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런 감흥도 잃지 않았다.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 자신과 똑같이 생겼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저렇게 오만한 미소를 짓는 남자가 아니라고. 그의 내면이 소리치고 있었다. 수진이 들려주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냉철하고 무자비한 사업가였는지,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만은 얼마나 다정한 연인이었는지를 끊임없이 주입했다. 그는 거울을 빌려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이마에는 사고로 인한 상처가 꿰매져 있었고 뺨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상처들 때문만은 아니었다. 거울 속 남자의 눈빛 자체가 생경했다. 그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을까?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분노했을까? 그는 거울 속의 낯선 남자에게 묻고 싶었지만 남자는 그저 공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수진의 존재는 시간이 갈수록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극진히 간호했지만 그 행동에는 어딘지 모르게 소유욕과 집착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다. 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누구와 통화하는지까지 일일이 간섭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태준은 마치 아름다운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태준은 잠에서 깨어났다.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려 몸을 일으키다가 그는 문득 창밖을 보았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저 반짝이는 불빛들 속 어딘가에 자신의 진짜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진이 말해주는 삶이 아닌 잃어버린 진짜 자신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찾아야만 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수진이 가져다 놓은 자신의 소지품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값비싼 시계, 명품 지갑, 그리고 최신형 스마트폰. 그는 지갑을 열어보았다. 신분증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과 자신의 낯선 얼굴 사진이 박혀 있었다. 그리고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함께 아주 낡고 모서리가 다른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앳된 모습의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처음 보는 한 여자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오수진이 아니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수수한 옷차림을 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다. 두 사람은 낡은 서점 앞 계단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진을 계속해서 들여다보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고향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퇴원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강태준은 재활치료에 매달려야 했다. 사고로 손상된 신경과 근육은 그의 의지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단순히 걷는 동작 하나조차 엄청난 고통과 인내를 요구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재활실의 평행봉을 붙잡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완전한 무력감이었다. 오수진은 거의 매일 재활실에 동행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위안이 되기보다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노력을 격려하기보다는 결과를 재촉하는데 급급했다. 태준 씨, 조금만 더 힘내요. 회장님이 빨리 돌아오셔야 회사가 안정될 텐데. 그녀의 말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염려가 아닌 자신의 지위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읽었다. 그녀의 성급한 기대는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강태준이라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그저 그녀의 계획에 필요한 하나의 부속품처럼 느껴졌다. 그는 잠시 휴식이 필요했다. 수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는 휠체어를 끌고 재활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번잡한 병동을 벗어나 조용한 곳을 찾고 싶었다. 병원의 한쪽 구석에 작은 옥상 정원이 있다는 안내판을 발견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신선한 공기와 희미한 흙냄새가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정원은 잘 가꾸어져 있었고 환자들이 쉴 수 있는 벤치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가장 안쪽, 햇살이 잘 드는 벤치를 향해 휠체어를 움직였다. 그곳에 한 여자가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주변의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소란스러운 그의 마음을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다른 쪽 벤치에 앉았다. 책을 읽는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녀는 무심하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아주 사소한 몸짓이 그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느낌.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는 기억에 편린. 그는 답답함에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한숨 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여자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놀라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수한 감정들이 그녀의 눈동자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이내 옅은 안개처럼 잦아들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저 담담한 평온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그 짧은 눈맞춤이 태준의 심장을 작게 뒤흔들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서툰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힘이 풀린 다리가 꼬이며 몸의 균형을 잃었다. 아스. 그는 넘어지려 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여자가 책을 덮고 놀라운 속도로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아 주었다. 그녀의 가녀린 몸으로는 건장한 그의 체격을 지탱하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안간힘을 쓰며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왔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그의 귓가에 편안하게 감겨왔다. 그녀의 부축을 받아 겨우 벤치에 앉으며 태주는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 향기를 맡았다. 그 향기는 또다시 그의 기억 저편에 잠들어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자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요. 아직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죠. 그녀의 미소에는 어떤 경계심이나 가식이 없었다.
그저 순수한 친절함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태주는 그녀와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그의 질문에 여자의 미소가 순간 옅어졌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뉴스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를 읽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가 다시 무언가 물어보려 할 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평온한 공기를 깨뜨렸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잔뜩 나를 세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녀는 태준의 팔을 잡아 끌며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책을 읽던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당신 뭐야? 왜 내 남자한테 수작이야? 그녀의 무례한 말투에 여자의 얼굴이 옅게 굳었지만 그녀는 수진과 다투려 하지 않았다. 여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을 챙겼다. 그리고는 태준을 향해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미련 없이 정원을 떠났다. 태준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사라지자 그를 감싸던 짧은 평온함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다시 숨막히는 현실만이 남았다. 수진은 그의 팔을 놓지 않은 채 그를 추궁했다. 저 여자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모르는 여자랑 왜 단둘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다. 태주는 머리가 아파왔다. 그냥 넘어질 뻔한 걸 도와준 사람이야. 그뿐이야. 그의 해명에도 수진의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병실로 끌고 가다시피 했다. 병실로 돌아온 후에도 태주는 정원에서 만난 여자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차분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은은한 비누 향기가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비교할수록 그녀의 존재는 더욱더 그리운 무언가로 다가왔다. 그는 지갑에서 몰래 그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얼굴과 방금 전 정원에서 만난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세월이 흘러 조금 변했지만 틀림없이 같은 사람이었다. 태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일까? 왜 자신은 그녀의 사진을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왔을까? 수진은 왜 그녀의 존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강태준의 퇴원일은 오수진이 연출한 한 편의 쇼와 같았다. 병원 앞에는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수진은 그의 팔짱을 꼭 낀 채 걱정스러운 연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태주는 그저 대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처럼 무표정하게 그녀의 연극에 동참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축물은 마치 요새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태주는 그 규모와 화려함에 압도당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가구는 최고급 디자이너의 작품이었지만 집 안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수진은 신이 나서 집 안 구석구석을 소개했다. 여긴 우리가 함께 영화를 보던 홈 시어터룸. 저쪽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와인 셀러예요. 기억나요? 그녀는 그가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태주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낯선 공간을 불안하게 헤맬 뿐이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대한 상자 혹은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그의 방이라고 안내된 침실은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호화로웠다. 방 한쪽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바깥의 정원이 훤히 내다보였다. 수지는 옷장 문을 열어 보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좋아하는 브랜드 옷들로 전부 채워놨어요. 어서 예전의 멋진 강태준으로 돌아와야죠. 하지만 태준은 그 번쩍이는 옷들 앞에서 이질감만 느꼈다. 그는 자신이 저런 옷들을 좋아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영양사가 짜놓은 식단이 준비되었고, 낮에는 물리치료사가 방문하여 재활을 도왔다. 저녁에는 수진이 주최하는 화려한 사교 모임이 열리기도 했다. 그의 일상에는 조금의 빈틈도 없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없었다. 수지는 그의 기억을 되살린다는 명목하에 끊임없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녀가 들려주는 강태준은 거침없고 냉철하며 오직 자신에게만은 열정적인 사랑을 바치는 남자였다. 하지만 태준은 그 이야기 속의 인물과 자신을 도저히 동일시할 수 없었다. 그는 종종 자신 안에 무언가가 그녀의 이야기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며 한 무리의 사람들을 저택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대화의 주제는 주식과 부동산, 기업 인수 합병과 같은 돈과 관련된 것들 뿐이었다. 그들은 태준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그의 경영 복귀 시점에 대한 노골적인 호기심이 엿보였다. 태준은 그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그들의 대화에 섞이지 못한 채 겉돌았다. 그때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강 회장, 파리에서 함께했던 요트 파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군. 태준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태준은 수진에게 파리 여행에 대해 물었다. 우리가 파리에서 요트 파티를 했었다고 수진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정말 환상적이었죠. 센 강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불꽃놀이를 봤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태준의 뇌리에 며칠 전 수진이 보여주었던 사진 한 장이 스쳐 지나갔다. 그 사진은 분명 이탈리아의 한 해변에서 찍은 것이었는데 그녀는 그 사진을 설명하며 파리 여행 때의 일이라고 말했었다. 아주 사소한 불일치였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태준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그녀가 하는 말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대한 저택 안을 배회했다. 그러다가 그는 2층 복도 끝에 있는 굳게 닫힌 서재문 앞에 멈춰 섰다. 수지는 그곳이 그의 개인 서재이며 회복에 집중해야 하니 당분간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었다.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도 그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다음 날 그는 수진이 외출한 틈을 타 서재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문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생년 월리를 눌러보았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수진의 생일 역시 아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자신의 망가진 휴대폰 뒷면에 적혀있던 숫자를 떠올렸다. 그 숫자를 누르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서재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거대한 원목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낡은 가죽 소파. 태준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의 공기는 저택의 다른 곳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시간과 흔적이 깊게 배어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보려 했지만 역시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서랍이 비어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서류들로 채워져 있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그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기억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상자 안에는 수많은 사진들과 낡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언제나 같은 여자가 있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만났던, 그리고 그의 지갑 속 사진에 있던 바로 그 여자. 사진 속 그녀와 젊은 날의 그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작은 옥탑방에서, 그리고 허름한 분식집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표정이 지금껏 수진과 함께 찍은 그 어떤 사진 속 표정보다 훨씬 더 진실되게 느껴졌다. 그는 여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편지 봉투에 적힌 이름. 사랑하는 나의 서연에게, 차서연. 그 이름이 그의 심장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서재에서 발견한 낡은 나무 상자는 강태준의 삶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다. 그는 상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고 서재 문을 잠갔다. 차서연이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구체적인 실마리를 손에 쥔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기억을 잃은 환자의 역할을 계속 연기했지만 그의 내면은 진실을 찾기 위한 예리한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오수진이 들려주는 달콤한 사랑 이야기는 공허한 거짓말로 들렸고 그녀의 과장된 애정 표현은 그를 올가매려는 교활한 속임수로 보였다. 그는 그녀가 차려놓은 완벽한 무대 위에서 순응하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변화는 그의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개인 요리사는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를 내왔다. 하지만 태주는 기름진 고기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얼큰하고 뜨거운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요리사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줄 수 있는지 물었다. 요리사는 당황했고 옆에 있던 수지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자기야, 그런 서민적인 음식을 갑자기 왜 찾아요? 그녀의 말에 태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발심이 일었다. 며칠 후 그는 무심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클래식 음악 채널에 멈췄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선율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지루하다며 시끄러운 최신 팝 음악 채널로 돌려버렸다. 그는 서재에서 읽었던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태준 씨가 좋아하는 쇼팽의 녹턴을 들으며 당신을 생각해요. 그는 더 이상 수진이 만들어 놓은 허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몰래 외출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선불폰을 하나 개통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차서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인터넷에는 그녀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만 나와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JN 홀딩스의 초기 창립 멤버였다는 사실, 그리고 몇 년 전 조용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믿을 만한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오랫동안 자신의 차를 운전해온 박 기사였다. 그는 언제나 묵묵하고 성실했으며 태준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에도 늘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태준은 수진의 감시를 피해 박 기사와 단둘이 만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수진에게 답답해서 바람을 좀 쐬고 싶다며 드라이브를 부탁했다. 채우르르자 태준은 조심스럽게 박 기사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기억 상실에 대해 전부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기억이 혼란스러워 도움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박 기사님, 제가 사고 후에 옛날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회사 초창기 시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에 박 기사는 룸미러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 기사의 이야기는 수진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태준이 무모한 야망을 향해 달려갈 때 차서연이 뒤에서 묵묵히 회사의 살림을 책임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재무와 경영을 도맡았고 특유의 따뜻함과 성실함으로 직원들의 신망을 얻었다고 했다. 사모님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진짜 기둥이셨습니다. 회장님의 빛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박 기사는 서연을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태준은 서재에서 본 편지에 언급되었던 작은 공원에 대해 물었다. 혹시 시내에 있는 늘푸른 공원이라고 아십니까? 그 말에 박 기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예전에 사모님과 자주 가시던 곳 아닙니까? 그는 아무 말 없이 차의 방향을 돌려 그 공원으로 향했다. 태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공원은 저택에 화려하게 가꾸어진 정원과는 달리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박 기사는 낡은 나무 벤치 하나를 가리켰다. 항상 저 벤치에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태준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 벤치를 향해 걸어갔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자 아주 강력한 대자비가 그의 온몸을 휩쌌다. 완전한 기억이 떠오른 것은 아니었지만 감정의 잔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고 떠들던 행복감, 고민을 나누며 위로받았던 평온함,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던 사랑의 감정. 이것은 수진이 주입하려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감정이었다.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차서연과 함께한 삶은 진짜였고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는 것을. 그는 눈을 감고 그 감정의 여운을 오랫동안 음미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가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은 그녀에게로 향해 있었다. 늘푸른 공원의 벤치에 앉아 느꼈던 감정의 여운은 강태준을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우연한 만남을 기다리거나 과거의 흔적을 몰래 뒤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차서연을 직접 만나야만 했다. 잃어버린 기억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알기 위해 그녀와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했다. 하지만 무작정 그녀를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박 기사의 도움을 받아 차서연의 현재 행방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JN홀딩스를 떠난 후 작은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재단의 이름은 해밀.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곳이었다. 서재의 낡은 편지 속에서 그녀가 언젠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그는 기억해냈다. 태준은 완벽한 명분을 찾아냈다. JN홀딩스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해밀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었다. 기억을 잃은 회장이지만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공적인 활동이라면 오수진도 쉽게 반대하지 못할 터였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해밀 재단과의 공식적인 미팅을 잡도록 지시했다. 수진은 그의 갑작스러운 경영 복귀 의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명분이 확실했기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약속 당일 태주는 일부러 박 기사에게 차를 몰게 하여 혼자 재단으로 향했다. 해밀 재단은 도심의 번화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거대한 그의 저택이나 제이엔 홀딩스 사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그곳에서는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사무실 안쪽에서 서연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그가 이곳에 온다는 사실을 미리 연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를 마주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는 사무적인 미소와 함께 그를 맞았다. 강태준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철저히 공적인 거리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회의실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태주는 준비해온 기부 제안서를 건넸다. 서연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의 진지한 옆모습을 바라보며 태주는 과거에도 그녀가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주곤 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재단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오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서류를 보던 서연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태주는 자신의 모든 것이 꿰뚫어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함께 꾸었던 꿈은 맞지만 이루는 것은 각자의 몫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닌 그저 담담한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어서 더욱 아프게 다가왔다.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짧게 끝났다. 하지만 태주는 그 만남을 통해 더 큰 확신을 얻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생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그의 조용한 침묵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의 불안감은 집착과 감시로 변해갔다. 수진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의 모든 스케줄을 확인했고 박 기사를 따로 불러 그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캐물었다. 태준의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그의 건강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서슬퍼런 질투와 소유욕이 번뜩였다. 태준은 그녀의 감시를 느끼면서도 서연과의 만남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기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핑계로 몇 번 더 해밀 재단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서연에게 과거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왜 헤어지게 된 겁니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패 삼아 그가 가장 알고 싶었던 질문들을 쏟아냈다. 서연은 처음에는 대답을 피했지만 진실을 갈망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난이나 원망 섞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객관적인 사실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순수한 청년이었는지, 그리고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 아주 낯선 한 남자의 일대기처럼 들렸다. 그녀의 입을 통해 듣는 과거의 자신은 성공을 위해 동료를 배신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스스로 내버렸다고 했다. 그녀와의 약속, 함께 꾸었던 꿈,
그리고 사랑까지도. 태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극심한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런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지는 태준의 차 안에서 해밀 재단 근처에 한 카페 영수증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날 밤 그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냈다. 대체 왜 자꾸 그 여자를 만나는 거야? 회사 돈까지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그녀의 입에서는 천박하고 악의에 찬 말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지금까지 그녀의 히스테리를 침묵으로 감내했던 태준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맞섰다. 그는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회사 돈이고 내 결정이야.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의 단호한 태도에 수지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인형이 아님을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전쟁이 이제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JN홀딩스가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었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온 것이다. 경쟁사인 태영그룹이 비밀리에 JN홀딩스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해왔으며 곧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 인수를 시도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에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JN홀딩스의 주가는 속절없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임원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그들은 당연히 강태준 회장을 찾았지만 오수진은 그의 건강을 핑계로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그녀는 이 혼란이 자신에게 회사를 장악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상황을 축소하여 보고하며 그를 계속해서 외부와 단절시키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그녀의 통제에 있는 무기력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뉴스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기억은 없었지만 JN홀딩스는 그의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사업가로서의 투쟁심을 깨웠다. 그는 수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넥타이를 맸다. 그가 회사에 나타나자 모든 직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은 기억을 잃기 전에 냉철하고 날카로운 그것과는 달랐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회의는 순조롭지 않았다. 기억을 잃은 그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대부분의 임원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태준은 태영그룹의 공격 방식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는 것을 간파했다. 분명 내부 조력자가 있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오수진에게로 향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다. 그는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절실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백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달았다. 절망의 순간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회사의 시작부터 모든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 차서연. 그는 망설였다. 이미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준 그녀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회사의 운명과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해밀 재단으로 그녀를 찾아갔다. 그는 기부자가 아닌 JN홀딩스의 공동 창업자로서 그녀 앞에 섰다. 그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부탁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피땀 흘려 일군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서입니다. 서연은
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서연은 밤을 새워가며 회사의 모든 재무자료와 투자 내역을 검토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여전했다. 그녀는 곧 문제의 핵심을 찾아냈다. 태영그룹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약점은 태준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동남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했다. 서연의 조언에 따라 태준은 김 실장과 박 기사 등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인원과 함께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프로젝트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소유주를 추적한 끝에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회사의 주인은 바로 오수진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오수진은 태준을 구슬려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게 한 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태영그룹에 넘겨 M&A를 부추긴 것이었다. 그녀는 회사가 넘어가면 비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녀가 태준과 서연을 이혼시키기 위해 거짓말과 이간질을 일삼았다는 증거까지 속속 드러났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참혹했다. 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기만한 여자에게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신이 서연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가 하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태준은 모든 증거 자료를 이사들 앞에 공개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수진은 증거가 드러나자 길길이 날뛰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녹취록과 계좌 이체 내역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그녀의 발악은 처절할 뿐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탐욕스럽고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진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사회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태준과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태준은 무너질 듯한 몸으로 서연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만 마디의 사죄의 말도 그녀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오수진의 추악한 가면이 벗겨지고 거짓의 장막이 걷힌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가 경찰에 연행되어 사라진 공간은 마치 모든 공기가 빨려나간 진공 상태처럼 느껴졌다. 강태준은 텅 빈 의자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진실의 파편들이 일으키는 소용돌이로 인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차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태준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회사는 안전할 겁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 담담한 목소리가 태준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무슨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서연이 회의실을 떠나고 그는 거대한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에 짓눌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오수진의 배신에 대한 분노보다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혐오감과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조차도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했다. 그날 밤
태주는 호화롭지만 영호는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다. 수진과의 거짓된 행복으로 가득 찼던 모든 공간이 이제는 그의 죄를 비웃는 유령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서연과 함께했던 과거의 사진들과 그녀가 쓴 편지들을 읽고 또 읽었다. 예전에는 호기심과 설렘으로 보았던 흔적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그는 어떻게 저런 순수한 미소를 짓던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그토록 잔인하게 내팽개치는 괴물로 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야망과 성공이라는 허상을 줬다가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렸던 것이다. 그는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을 보며 자신이 파괴해버린 것들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달라졌다. 그는 먼저 변호사를 만나 오수진과의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그녀의 범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거나 숨지 않았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며 국민들과 주주들 그리고 직원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회사의 주가는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매달렸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무자비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된 결정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갔다. 그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회사 일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그는 마침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차서연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재단을 찾아가거나 불쑥 전화하는 무례를 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늘 푸른 공원,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낡은 벤치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어쩌면 그녀가 영영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는 기다렸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그녀가 공원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기억 상실을 핑계대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분리하지도 않았다. 미안합니다. 서연 씨, 내 모든 것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끔찍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연은 그의 사과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당신의 사과는 들었어요, 태준 씨. 하지만 용서는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 내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이 부순 것은 내 사랑만이 아니었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나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에 대한 신뢰였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이 해야 할 속죄는 나를 위한 연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당신 자신을 위한 진정한 변화여야만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다. 태주는 떠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차마 붙잡지 못했다. 그는 자신과 그녀 사이에 놓인 깊고 어두운 협곡의 깊이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차소연의 마지막 말은 강태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받기 위해
혹은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을 바꾸는 길고 외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 첫걸음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성공의 상징, 바로 JN 홀딩스의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었다. 임시이사회에서 그가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때 모든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위기를 막아낸 영웅이 당연히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과오로 얼룩진 과거가 회사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시간 묵묵히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전문 경영인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겼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그는 화려했던 저택을 처분하고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모든 거품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값비싼 자동차와 명품 옷들을 모두 정리했다.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단순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권력과 불안한 족쇄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그의 두 번째 여정은 과거의 피해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다. 그는 박 기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 자신이 성공을 위해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사람들과 작은 회사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JN 홀딩스의 전 회장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죄인으로서 그들 앞에 섰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분노를 쏟아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사과를 끝내 받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반응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개인 자산으로 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려 애썼다. 그의 이런 행보는 돈으로 용서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의 이런 변화는 조용히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도 그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행동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뉴스의 경제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면의 작은 기사들 속에서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인물로 가끔씩 언급될 뿐이었다. 그는 차서연의 해밀재단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재단이 낡고 비좁은 건물에서 벗어나 더 넓고 안정적인 공간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직접 돕고 싶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는 자신의 부동산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재단에 가장 적합한 건물을 찾아냈다. 그리고 익명의 기부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통해 그 건물을 매입하여 해밀 재단에 기부했다. 모든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그 누구도 그 익명의 기부자가 강태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재단이 새 건물로 이전하는 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차서연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기적과도 같은 선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익명의 기부자를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누구일지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강태준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다. 그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강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야망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었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그 껍질을 깨고 나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한편 태주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해 먹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을 되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그는 공허했던 과거를 뉘우치고 의미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다. 그는 서연의 용서를 바라지도 그녀와의 재회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만 집중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강태주는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한 개인으로서의 삶에 온전히 녹아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야망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고 발밑에 밟히는 흙의 감촉을 느끼며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철함과 오만함 대신 깊은 사색에서 비롯된 온화함이 묻어났다. 차서연 역시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꾸려나가고 있었다. 해밀재단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그녀는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꿈을 지원하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희미한 자국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에 대한 모든 분노와 원망을 오래전에 흘려보냈다. 이제 남은 것은 연민과 아주 희미한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 기사나 옛 동료들을 통해 전해 듣는 그의 소식은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대가를 치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침묵 속에서 분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어느 가을날 서연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녀는 펜을 들어 작은 카드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늘 푸른 공원, 그 벤치에서 기다릴게요. 그녀는 주소도 이름도 적지 않았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그가 알아볼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 카드를 그의 아파트 우편함에 조용히 넣고 돌아왔다. 이제 선택은 그의 몫이었다. 태주는 우편함에서 낯익은 필체의 카드를 발견하고 순간 숨을 멈췄다.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수많은 의미를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몇 번이고 카드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약속 장소인 늘 푸른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들의 추억이 깃든 낡은 벤치에 서연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1년 전 그가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렸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제 역할이 바뀌어 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났음을 실감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말들을 대신하는 이해와 화해의 침묵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잘 지냈어요. 그 평범한 안부 인사가 태준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덕분에요. 서연 씨도. 좋아 보이네요. 그들은 한동안 지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주는 자신이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덤덤하게 말했다. 서연은 재단의 젊은 작가들이 연 전시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서연이 문득 입을 열었다. 재단 건물, 고마워요. 그녀의 말에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변명도, 어떤 생색도 내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알아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혹시 아직도 내가 밉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미움은 오래전에 다 잊었어요. 미워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미워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변하게 했던 성공이라는 괴물이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내가 아주 오래전에 알던 그 사람 같네요. 아니, 그 사람보다 더 단단하고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가까스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당신과 이 벤치에 함께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는 해가 공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그 상처를 안고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져 있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손은 아주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이것은 열정적인 사랑의 재시작이 아니었다. 상처와 후회, 그리고 용서의 시간을 지나온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조용하고 깊은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벤치에서 일어나 나란히 공원을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을 햇살 아래 길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